수십 년째 OECD 자살률 1위. 이 지표 너무 익숙해서 혹시 무뎌지진 않으셨나요? 이 비극적인 타이틀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에 어떤 구조적인 균열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한 개인의 나약함 탓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결과 일종의 사회적 타살로 볼 것인가? 오늘 분석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 1위입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정말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죠. 이건 그냥 통계 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요, 마치 우리나라가 알았던 열병의 기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국가적인 경제 충격이 닥칠 때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수직으로 급등했어요. 이건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체가 겪는 고통이 특정 시점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가 이 끔찍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얼굴들을 하나씩 마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 눈을 사로잡는 건 바로 노년층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무려 60.6명, 전체 평균의 2배가 훌쩍 넘는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에서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내는 분들이 가장 많다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삼중고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가난, 그리고 끊이지 않는 병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면서 오는 그 극심한 외로움까지. 과거의 대가족은 이미 해체됐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 현실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런데 노년층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더 충격적인 현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미래라고 불리는 10대, 20대, 30대, 이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안타깝게도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한 미래가 이 젊은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슬픈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7.9%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건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특히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비율은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곧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일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영민 노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현대의 직장이 사회의 모든 압력이 집약되고 또 증폭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통계는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고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추락이나 끼잉 같은 그런 산업 현장의 사고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일터가 우리의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잠재 근로 손실 연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너무 이른 죽음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입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경제적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자살이 암까지 제치고 대한민국 노동력 손실의 가장 큰 원인, 즉 1위가 됩니다.
이게 바로 남영민 노무사 같은 분들이 왜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일터를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타격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망자의 생전 기록을 역으로 추적하는 심리부감 결과를 보면요, 이 문제는 더 선명해집니다. 실제 사건들을 다루는 남영민 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사망자의 64% 이상이 실직이나 과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직접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직장 문제로 잡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실제로는 업무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법적, 제도적 변화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견뎠을 거 아냐 하면서 개인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영민 노무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제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로 그 특정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무너뜨렸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떨 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법조항들을 아주 간단하게 3가지 경우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때. 둘째, 다른 산재를 겪다가 우울증 같은 게 심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상태가 극단적으로 나빠졌다는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증명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법과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계획을 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나 줄이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 받던 정신건강 검진을 2년으로 확 줄여서 위험 신호를 빨리 발견하고요. 또 청년들에게 익숙한 SNS를 통한 24시간 상담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영민 노무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생명 존중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또 조직 문화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손에 잡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시스템은 변하고 있습니다. 법도, 정책도, 사람들의 인식도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변화 속도가 이 비극이 일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